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금현섭 교수입니다. 오늘 정책 지식 포럼 1044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2022년도 봄학기의 이제 마지막 포럼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쭉 나눠왔고 새로운 정보도 많이 알게 됐는데 오늘은 좀 더 독특한 맥락에서의 얘기입니다. 주제는 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 그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요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규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혁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 두 개가 서로 상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깨뜨려야 되는 그런 이슈로 보는데, 사실 그걸 히스토리컬하게 보게 되면은 그게 상보적일 때도 있고 갈등적일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 지금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개건연구원으로 계시는 박정택 선생님이 발제를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박 선생님은 사실은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시고 고대 대학원에서 박사도 받으시고 또 오랫동안 과기부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연구재단, 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그다음에 기술교육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그리고 오늘 특히 이 발제를 맡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가장 최근에 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발제를 부탁드렸습니다. 크게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한 분은 지방의회 연구소 교수로 계시는 백환기 교수님이십니다. 백 교수님도 한양대에서 국제학 박사를 받으셨고 지금 현재 지방의회 연구소에 계시면서 또 한국소설가협회 회원으로서 정식 작가십니다. 작가시고 해외에서 각종 공사 활동을 또 하셨고 또 많은 저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마 해외에서 살펴본 어떤 혁신 그리고의 문제를 이 책 오늘 발제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다른 한 분 지정 토론자로는 경희대학교의 행정학과 명예교수님이신 송하준 교수님이십니다. 송 교수님은 아마 저희 행정학계에서는 잘 알려지신 공학을 하셨고 학부에서는, 그리고 나서 하버드 케네디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원에서도 또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경희대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특히 가장 최근에는 원자력 정책 포럼 그것도 주관을 많이 하셨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아마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학계에서는 가장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에게 큰 박수를 일단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선생님, 저희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주시죠. 방금 소개받은 박정택입니다. 오늘 정책 지식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일단 규제와 혁신인데, 혁신에 관한 그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혁신의 역사적인 그런 혁신 제품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혁신들이 살아남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이 살아나고 뿌리를 내리고 현재까지 왔냐 하는 것을 추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함의를 추출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가 혁신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나마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한번 도출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문은 기초는 어디서 기초를 두고 있냐 하면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디 스쿨의 칼레스 투스 주마 교수가 쓴 혁신과 끄적들, 원문 제목은 Innovation and its Enemies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최근에 제목을 좀 달리 했습니다만 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로 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또 거기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혁신 하는데 혁신은 어디 단편적이고 어떤 뭐랄까 어떤 결과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은 새로운 기술과 발명품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발명품, 그 혁신들이 사회적인 어떤 불신과 저항을 이겨내고 그 사회의 주도적인 기술로 자리 잡아서 그것이 사회에 혜택을 널리 누리게 해야 비로소 혁신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할 때 단순히 무슨 뭘 발견했다, 특허를 냈다, 이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은 될 수 있지만 혁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혁신인 그 발명이나 기술이 속된 말로 상업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술이 돈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이 돈이 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벌게 해주는 혁신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방해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혁신의 적과 방해물이 어디서 기원하는지, 왜 기원하는지 그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600년 동안 이 과학기술 역사에서 살아남은 주요한 그 혁신 제품들을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커피라든가 인쇄기, 그 마가린, 트랙터, 전기, 그다음 냉동기, 녹음기, 그리고 최근 또 이슈가 되는 유전자 변형 제품들, 이런 그 8개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혁신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혁신에 대한 기본 그 개념과 그 혁신에 저항하는 그 적들의 개념을 한번 슈음페터가 주장하고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슈음페터는 혁신은 창조적인 파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멋있는 얘기죠. 이 창조적인 파괴라는 말이 워낙 멋있는 말이 돼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이 기술 정책뿐만 아니고 경영 모든 면에서 창조적인 그 파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혁신은. 그래서 이 창조적인 파괴로 이제 혁신을 규정을 했는데 혁신은 한마디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그 새로운 조합의 창출이다. 또 이 혁신 과정은 창조적인 파괴 과정, 동적인 과정입니다. 정지된 과정이 아니고 동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이 활을 대신한다든가 또 요새 휴대전화가 유선전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것이 오래된 것을 대체하는 과정, 이거 혁신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슈음페터가 이 혁신 과정을 아주 석시끝하게 요약을 한 게 있습니다. 혁신은 진화 과정이다. 진화 과정은 오래된 것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안으로는 끊임없이 경제 구조의 변형을 일으키는 산업적 도롱변이 과정이고 이러한 창조적 파괴 과정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음페터는 혁신의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가장 가시적인 혁신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이나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물질,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도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된 제품을 시장에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이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제품이나 이 혁신 과정을 잘 관리하고 더 많은 혁신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개편하다든가 이런 것도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5가지 요소뿐만 아니고 이 5가지 요소를 또 이렇게 결합한 하면 또 많은 경우의 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혁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이 왜 싫어하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가? 또 어떤 요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은 아까 말한 진화 과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기술, 혁신이 초기 단계 때는
그 혁신이 가져올 그 임플리케이션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이해, 그 혁신이 가져오는 그 편익 이것을 크게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그 혁신이 이렇게 생기면은 거기에 이제 경쟁되는 그 상품이나 제품 또는 그 경쟁되는 집단들에서는 조금 어떤 그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 저게 나와서 우리 산업의 시장을 잠시 가져가는 것이 않느냐, 뭐 이런 그 생각 때문에 그 기존 산업의 피해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예를 들어서 소수가 혁신의 편익은 소수가 가져가고 피해는 넓게 퍼진다는 그런 관념을 우리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심리적인 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으로 인해서 손해본다는 자기 손해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혁신이 가져올 그 진정한 그 미래의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의 혜택을 잘 이해 못합니다. 이런 데에서 혁신의 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문제, 정부에서 뭐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혁신 문제를 단편적인 어떤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또 경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는 이 정치 권력과 강제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권력과 종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 어떤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신념, 믿음 이런 문제가 더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한두 개 무슨 정책을 내놓고 이걸 혁신 정책 이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표하게 된 동기도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일깨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문제를 다룰 때는 특정 기술 자체의 변화에 이전하기보다는 기술과 사회의 그 상호작용 그리고 즉 공진화적인 관점에서 혁신 정책이 모색돼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적들은 누구인가?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 그리고 어떤 단체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크게 나눠서 보이는 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혁신에. 그렇게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거, 두려움, 뭐 새로운 것의 두려움, 이거는 혁신을 가로막는 굉장히 큰 저의 요인이 됩니다. 두려움. 해보지도 않고 두려움만 가지게 되면, 먼저 가지게 되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해보지도 않고 자꾸 이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혁신이 가져올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그래서 혁신을 회피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혁신이 또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은 손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손실에 대한 인식에서 발효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손실이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손실 그 자체의 어떤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두려움이 증폭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기존 세계관이나 가치관,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넘어뜨릴 우려가 있는 혁신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 세력이 비웁니다. 기득권. 소위 말하는 이익단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익단체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회에서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정부 관계 구축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철의 삼각,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철옹성 같은 이런 이익 집단들이 정부와 국회의 관계자들을 하고 딱 뭉쳐가지고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상품이 못 나게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굉장히 혁신의 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제 혁신의 사회적인 관성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상태가 좋다, 현상 유지가 좋다 이러한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혁신의 큰 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기존의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또 조직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혁신이.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제도라 정책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국가 사회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지만은 제도지만 이것이 가끔
또 혁신에 저항하는 그런 적들로 이렇게 활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 예를 들면 국제 생물 다양성 조약이라는 것이 이제 10여 년 전에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보면 결국 신기술 규제하는 겁니다. 그때 규제하는데 명분이 뭐냐면 그거는 국민의 안전과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서 놓고 그 안전과 건강 이런 데 폭발을 두면서 새로운 규정을 자꾸 만들지 못하게 그것이 결국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면은 혁신에 대해서 아까 그 심리적인 요인을 설명했는데 두려움 이거는 직관적으로 막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 운동에 대한 무슨 그 혁신 기술이 나온다면 저거 환경은 순수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또 먹거리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유가 나왔다. 그 우유는 참 자연식고 신선한 건데 여기는 뭐 가공을 한다든가 뭘 섞는다 이러면 저거 순수적이 해치는데 이것도 반대로 심리적으로 이게 직관적으로 반대로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기득권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고수하면서 여러 가지 행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그 오스만 제국에 있어서 인쇄술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기득권 고수를 하기 위한 그 행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인쇄술을 거부한다든가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치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떤 교리에 반대될 만한 그런 혁신들은 굉장히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사례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심리 기제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습관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어떤 일탈하는 걸 거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한다든가 뭐 행동을 할 때는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과학적인 기준이나 뭐 합리적인 판단 뭐 이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그런 심리 기제가 또 혁신의 적들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혁신을 위험을 회피하면서 또 그것이 또 혁신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자기 이익에 침해가 될 만한 그런 혁신은 완전히 폄하시키고 소위 말하는 타도를 하는 거죠. 반대 식품들은. 그래서 신기술을 낙인 찍고 악마화시키는 그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커피가 지금 요새 우리가 참 맛있는 음료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음료로 생각하는데 커피 나올 때는 이건 커피를 마시면은 각성제 때문에 이거 사람의 정신이 몽롱해질 수 있고 이러면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충성도랑 이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사탄의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음료 그래가지고 그렇게 악마화시킨 거죠. 그다음에 또 이게 마가린이 적극 나오니까 버터하고 경쟁하는데 버터 산업계에서는 이거를 방부식품이다 이렇게 이제 또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방부식품은 우리가 시체를 방부하는 시체를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얼구는 그런 걸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이렇게 이제 딱지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프랭켄피시다 이래가지고 연어를 참 좋은 연어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놨는데 이 또 반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프랭켄피시다, 이건 완전 괴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종교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영국에서 커피가 이제 도입이 되니까 이거를 그때 영국은 차 문화가 좀 지배를 했고 이런 사회인데 특히 커피가 들어오니까 그 산업이 이게 자꾸 실직이 되니까 그걸 자꾸 이제 폄하를 시키는 거죠. 터키 죽이다 이렇게 커피를 터키 구루얼이라 해가지고 터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터키 죽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영국에서 터키라 그러면 아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터키 죽이다 이런 식으로 악마시키고 또 한 가지 또 더 이제 극적인 악마 사례가 전류 사업입니다. 교류와 전류 사업인데 에디슨이 이 전략을 썼습니다. 자기가 이제
직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류 전력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걸 교류 전력을 이제 반대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류 전력을 죽음의 전력, 이걸 전기 사용시킬 때 전기 이자의 교류 전력을 사용해 만들어 가지고 대중들이 교육하면 이거는 살인하는 그런 뭐 전류구나. 이래서 일반 대중들이 교류를 저항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낙인찍기 전략 중에도 가장 전류 싸움이 치열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좀 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을 사용을 제한하는 거, 금지하는 이거는 공식적인 법률이라는 포고령을 통해서 하고, 또 특히 이제 오토만 제국에서는 특히 이거 이슬람의 교리 해석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이거는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토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 학자들이 무엇은 안 되고, 커피는 뭐 일을 하기 때문에 교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한 사람은 처벌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규제를 하는 거죠. 또 영국에서도 이제 커피가 자꾸 들어오니까 커피 하우스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찰스 2세가 또 포고령을 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노조들이 또 그 신기술을 반대하는 거죠. 노조의 자기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녹음 기술이 나오니까 라이브 음악가들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녹음 금지하는, 녹음하는 거기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또 보면은 그 반대가 또 새로운 또 산업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혁신에 관한 것이 이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방향을 흘러가는 것이 상당히 뭐랄까 새로운 것이 마치 그게 저해하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상수를 발생시키고, 상당히 진화적인 그런 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혁신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도적인 부적용입니다. 혁신 제품이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사회가 국가가 제도를 차례가 촉진할 수 있는 그걸 해가지고 승인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가지고 그 혁신 제품이 그냥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변형 연어가 이게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것이 승인을 신청을 FDA에 내니까 FDA는 이거 어떻게 승인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질 끄고 이러다가 한 20년 만에 이게 이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떤 우리 사회의 제도, 이런 것이 이제 국가가 이 혁신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제도를 빨리 잘 갖추어야 된다. 그렇지만 물론 혁신의 속도하고 사회적인 제도는 좀 느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우리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정부는 그런 갭을 줄여가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혁신의 기본 개념과 접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거를 이제 중거틀로 해서 혁신의 역사적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커피에 관련됩니다. 커피가 이제 사회적 혁신으로, 커피의 혁신이 사회적 혁신으로 진화된 과정을 이제 나타낸 그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커피는 가장 오래된 변혁적인 혁신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세기 동안 쭉 이게 사용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에서 목동이 발견해가지고 숲비족들이 그 커피 나무잎을 따먹어 보니까 밤에 예배 드릴 때 아주 잠도 안 오고 잠도 잘 깨 있고 아주 정신이 멍청해지니까 그걸 이제 알고 즙을 짜먹기 시작한 거죠. 지금의 그 커피콩을 볶아서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건 그때는 오직 정신이 이제 맑아지고 잠을 쫓기 위해서 예배 때 사용한, 야간 예배 때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가 15세기 말 돼서 커피콩이 이제 메카 사우디에 중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커피 볶는 거, 가는 거, 추출하는 거, 서빙 분야의 기술이 촉진되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또 장비들이 또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커피가 자꾸 확산이 되고, 그래서 그게 16세기가 되면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태리나 영국, 프랑스인들 북구까지 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커피가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되니까 커피를 마시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커피는 술 먹고 뭐 떠들썩하는 그 문화보다는 좀 차분하고 뭐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 그런 좀 공손한 그런 문화를 이제 또 주도하게 죄송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가 이제는 전 세계 문화에서 필수품으로 진화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중요한 것은
커피가 대중화되니까 커피 하우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커피 하우스가 등장하니까 중세에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교회 회당이라든가 뭐 목욕탕이라든가 아주 그 상류층만 가는 또 신자들만 가는 그런 곳이 뭐 아주 제한되어 있었는데 커피가 나오니까 커피 하우스가 등장하니까 커피 하우스에서 일반 대중들이 모여서 거기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 얘기를 나눠 보니까 주로 뭐 여러 가지 불만도 얘기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 얘기, 종교에 대해서 불만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그 폭군이라는 그 왕들이나 그 사상과 행동의 적들에게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하우스를 탄압을 하게 돼요. 커피를. 그래서 이 커피 하우스가 이 종교적 권위에 대항하는 지는지다 이렇게 지목해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굉장히 금지시키는. 그래서 심지어는 커피 그 냄새를 맡는 사람 고용해가지고 커피 먹는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자루에 넣어가지고 버프로스 만에 그 터키 거기 지금 어디입니까 그 비잔틴 그쪽에 버프로스 만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이게 재밌는 게 커피가 이제 주는 그 상쾌감, 행복감,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슬람 쪽에서는 이건 마르카라 그래가지고 행복감, 제가 행복감이라 번역했는데 좀 야릇한 그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흥분된 기분은 종교의 어떤 그 자기 신앙을 지킨 데는 굉장히 불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지시키고 그리고 또 볶은 콩은 새까만 거예요. 새까만 거는 탄화된 석탄과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마음에다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 하우스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울라마 특히 율법학자들이 모인 울라마 회의가 있어요. 그 사회 그런 사람들 결국 그 오스만 터키의 이슬람 세계를 끌고 나가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이슬람 교리를 해석하고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해석한다 이렇게 쫙 내놓은 그게 사실상 규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또 거기다서 포고력도 내리고 법률도 만들고 이래서 금지 조치를. 그리고 또 또 커피 산업에 대응되는 그 어떤 차 산업이라든가 주류 산업, 맥주 산업 이래 종사하는들은 커피가 자꾸 자기 시장을 잠식하거든. 그리고 커피를 또 낙인찍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터키죽이다. 이 커피는 커피 먹으면 발기부전한다. 사람이 왜소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책적인 지사점을 몇 가지 도출해 보면은 그 커피가 이렇게 이제 사탄의 음료에서 신의 음료로 바뀌는 과정에서 커피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커피가 주는 그 유익함이 많고 또 기술 혁신으로 그 커피의 우리가 먹기 좋도록 잘 이게 자꾸 이제 혁신이 되니까 교황도 이거 먹어보니 좋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탄의 음료를 이렇게 우리가 배척할 것이나 이걸 아주 기독교 음료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신의 음료로 선언해버렸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국가 이사 결정할 때 최고 지도자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왜 바꿨냐? 이건 바로 혁신에 의해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시사점은 이건 조금 다릅니다만은 다른 차원입니다만은 경쟁 음료들과 공존과 타협하는 그 사례가 나옵니다. 석시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커피가 오니까 낙농업자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우유가 안 팔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우유하고 커피 섞여 마시는 거 어떻겠냐. 우유 파는 사람도 괜찮고 커피도 괜찮고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카페오레입니다. 이게 카페라떼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하나의 타협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 좀 보상하려면 포용적인 혁신 정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또 오스트리아에서도 마찬가지. 오스트리아도 전통적으로 차가 대세를 이루는데 선술집이 이렇게 많은데 커피가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자꾸 시장을 뺏기니까 그 선술집 주인들이 아주 정부에다 규제를 해달라고 하니까 항의하라니까 정부에서는 가만 보니까 그러면 커피도 포기할 수 없고 술집도 포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선술집에 커피도 팔게 하고 또 커피점에서도 술을 팔게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가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위민하는 거죠. 이 보면 이 정책의 어떤 포용적인 그 혁신, 한 사람만 어떤 일방을 희생시키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포용하는 정책을 섰더라 하는 겁니다. 커피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커피 기득권 층의 그 대양 세력들의 그 악마 전략 이걸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언비어라든가 근거 없는 소문 그게 근거로 해서 정책 결정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떤 거짓에 근거로 해서 정책 결정하는 것은 국가에 큰 제약을 가져온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탈원전 정책에도 그런 면이 많지 않습니까? 판도라 상자 보고 최고 지도자가 막 탈원전 선언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과 이제 가는 사례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쇄술은 특히 아랍 세계에서 굉장히 터부시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쇄술이 동양에서 이제 일찍이 이제 발달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중동을 거쳐서 서양으로 흘러가는데 인쇄술이 이게 중동에서 멈춰본 거예요. 거부를 하니까. 왜 했느냐? 이슬람의 종교적인 보수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걸 좀 풀어 말하면 이슬람의 그 코란을 만일 코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주로 필경사를 다 썼어요. 쓰고 또 어떤 코란의 내용을 전할 때는 좀 구술로 또는 노래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지배를 해왔어요. 근데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가 이제 인쇄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겨요. 알라의 말씀을 인쇄로 찍는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더군다나 그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 기름도 묻히게 되고 또 나중에 청소돼야 되는데 그 인쇄기를 청소하는 붓에 돼지털이 사용됐다 이거예요. 그 돼지털이 사용돼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의 극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300년 동안 이걸 못하게 합니다. 인쇄를. 그래서 나중에 조금 비종교적인 서적에 대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허용하지만 머저리티가 이제 종교 서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다. 그래서 이건 이슬람의 세계관이라든가 지식 문화 체계가 굉장히 인쇄술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시는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오늘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인쇄술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정책적인 시사점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1500년대에 독일 마인츠에서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중동에서는 이 오스만 터키에서는 이게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인쇄는 아까 그런 불경스러운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인쇄 자체가 필사본에 의한 서의 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꼬불꼬불하고 점 찍고 이런 것들 하고 또 아랍어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글자 수가. 그래서 이게 인쇄와 그때 필경사 그 당시에는 경쟁이 안 되는데 필경사 훨씬 좋고 또 유리하고 빨리 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독일에서 딱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나와가지고 그 성경을 800만 권 찍어버리고 50년 만에. 근데 이 찍은 그 성경 서적이 그 이전에 인쇄술이 발견된 1000년 동안 찍은 것보다 많아. 필경사 서적보다 많은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혁신이죠. 혁신인데 이런 혁신의 효과, 짐수 함수적인 효과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술을 반대한 이유가 초기에는 인쇄술이 굉장히 조잡했어요. 조잡하니까 오자도 나고 탈자도 나고 또 아랍의 아주 복잡한 이런 글씨체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1796년에 독일에서 석판 인쇄술이 발달됩니다. 그렇게 석판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그림도 그리고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동안에 반대했던 그런 원인들이 다 제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이러한 끈질긴 그런 어떤 저항이라든가 또 특히 종교적인 그 저항도 극복해 버리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술을 이 사례에서 보는 그러니까 정책을 우리가 입안하고 만들어 갈 때는 이러한 인쇄술이 장기적인 우리 기술의 발전 장기적인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인쇄 기술이 사회 제도와 공진화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진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사실 보면은
진화적인 접근보다 단편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해왔으면 이런 진화적인 접근을 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가린 얘기인데 마가린도 이거는 이해 집단 간의 경쟁입니다. 극심한. 그러니까 그 우유로 생산된 게 버터 아닙니까? 그 버터가 아니라 버터인데, 근데 이제 마가린 기술이 개발이 되는 거죠. 개발되니까 뭐 그 개발 과정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프랑스에서 마가린 기술이 개발돼요. 처음에는 마가린 기술이 주로 동물성 기름에서 그 마가린산을 축출해가지고 마가린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린이 질도 좋고 영양도 좋고 그에 반해 버터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의 그 어떤 영양 공급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중산층의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중산층들이 굉장히 그 영양 문제에 고심하던 프랑스에서 이걸 개발한 거예요. 개발했는데 또 그 낙농업계들이 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국의회나 이런 데서 자꾸 이제 법률을 규제를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표지를 붙이고 딱지를 붙이고 마가린에 대해서 이게 인조 버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마가린 낙농업체들이 조직적인 그 로비에 의해서 이해가 포획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 흑색선전 이런 것이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보면은 그 마가린을 위조버터다. 그다음에 기계적 혼합물이다. 이건 그 앞에 수식어가 또 있어요. 아주 영학적인 천재가 만든 아주 악한 기계적인 찬용물, 혼합물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가린을 제조하는 사람 마가린 모조저다. 또 마치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처럼 그 위조 버터다.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마가린 처음에는 좀 이게 수요가 늘다가 주춤하는 거예요. 주춤하는데 거기서 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수소화 기술이 또 개발해요. 수소화 기술 개발은 뭐냐면 종전에 마가린 동물성 기름에서 마가린산을 추출해가 만드는데 이거는 동물성뿐 아니라 식물성 그 기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화학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성이니까 뭐 땅콩이나 뭐 밀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지방을 추출해가지고 마가린을 말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콩이나 옥수수, 면화, 씨, 면실류 이런 데 그 기름을 가지고 마가린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원가가 굉장히 싸지고 또 많이 이렇게 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낙농가가 아니고 비낙농가들, 곡물 산업을 하는 이런 그 농가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또 수요가 늘고 시장이 확대되고, 그래서 마가린 산업이 촉진되고, 여기 그 기술과 또 사회가 서로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진화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정적인 그 레슨을 보면은 혁신은 성공했지만 초기에 사회적 혁신 확산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버터 그 집단들이 이들이 흑색선전을 해서 규제를 했지만 또 신기술 수소화 기술이라는 기술 혁신이 그런 걸 모두 이겨내고 마가린이 이제 그 주도적인 기술로 자라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술 혁신과 그 제도들의 그 공진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트랙타 혁신인데 트랙타도 쭉 그 19세기까지 거의 20세기 초까지 쭉 이제 말이 쭉 농사의 그 주도 동력이 됐습니다. 동력이 되는데 트랙터 이제 기술이 발달되니까 전기기관이 나오고 트랙터 기술이 발달되니까 트랙터가 이제 농가에 도입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트랙터는 기술이 조잡하고 이거 무겁고 뭐 다루기 힘들고 또 비용도 들고 이렇게 말은 그냥 뭐 알았으면 지가 크고 뭐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에서는 아주 부적합한 거예요. 달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트랙터 기술을 거부를 하는 거죠. 거부를 하는데 그때는 말 쪽에 있는 그 말 산업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경계를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자기들은 경쟁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기술 혁신이 도입되면서 그 트랙터가 정교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운반뿐만 아니라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뭐 다 할 수 있는, 말보다 더 하고 또 더 많이 운반할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 산업 체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에서. 우수한 패러다임이 그 열등한 패러다임을 반드시 반드시 극복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패러다임 우수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리고 말을 예를 들면 아무리 뭐 개선해봐야 그 마찰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차를 뭐 1000대 10,000대 연결해봐야 그거는 기차가 못 되죠. 기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배기가 안 되듯이 그렇게 그 어떤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메시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장님, 35분 됐어요. 예, 예. 이거 지금 50분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너무 좀 깁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뒷부분은 예. 그냥 끝나가지고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시간 지났거든요. 예, 예.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PPT를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디슨 요것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디슨의 아까 악마 전략, 에디슨이 우리가 선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에디슨이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교활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스 전기 시스템을 조명 시스템을 전기 시스템을 바꾼 데는 성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스 시스템을 그대로 뽑아다 가지고 배전 시스템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배전 시스템 전기로 도입하는 데 별 저항이 없었어요. 저항이 없었는데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 전기 시스템을 직류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데 성공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직류 거기에 사용되는 전류의 종류입니다. 종류가 직류로 해서 이 모든 기반을 잡아가지고 에디슨이 진짜 부자가 되고 성공했는데 그걸 교류가 톡 튀어나온 거예요. 교류는 엄청난 이제 기술적인 우수함거든요. 그 전자기 1호이라든가 다 교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교류를 이용한 수많은 그 이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 이점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투자해 놓은 직류에 이미 투자해 놓은 산업에 그 투자를 빼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시간을 벌려고 이걸 이제 교류를 기회시킨 거예요. 못 들게. 그 지역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사형대에 교류 전력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이 거리가 있으니까 그 사형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하죠. 그 교류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근하게 이제 자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류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라는 그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류 전류는 위험하다. 자, 교류를 채택하기를 반대하는 그 여론이 조성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 교류가 워낙 기술성, 그 혁신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다 이겨내는 그런 현상을 보고 그리고 교류가 지금 전기 시스템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동 기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냉동 기술 안전 규제인데 안전 규제가 규정하면 뭘 혁신을 죽이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안전 규제가 새로운 그 기술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냉동 기술. 초기에 냉동 창고가 불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엄격하게 합니다. 안전 규제를 만들고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에 맞게 또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기술이 촉진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녹음 아까 요거는 잠깐 설명드릴 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노조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새로운 산업 그게 재즈가 여기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재즈가 새로운 음악 장르를 나온 겁니다. 노조가 반대하는 바람에 새로 나온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자 변형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기술의 친밀도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고 안 하고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전자 변형 물고기인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개발해가지고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또 받았어. 2015년에 받았어. 근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다 우수한데 가격도 사고 품질도 좋고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면 그 소매상들, 도매상들이 식품도매상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그걸 안 파겠다고 해서 이게 망해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혁신 기술이라도 이게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살지 못한다 그런 거를 우리가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 얻은 그 시사점을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혁신이 이제 모든 그 위기 상황에 하나의 굉장히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혁신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창조적인 그런 혁신이 촉진하는 그런 또 필요하지만 혁신을 위해서 희생되는 그런 계층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포함하는. 또 역기능도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호작용, 가스기술 상호작용 관점, 그리고 과학기술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그런 인식을 두고 있지 않으면 올바른 혁신적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시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혁신 정책에 대한 함의는 가치관과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장애 소요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결국 기술적인 우위가 기술론적인 최종적인 결정 요소로 되더라. 그리고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를 고려한 정책이 수립하다. 그렇게 하면 정책의 진화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술적 성공이 반드시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 우리 연예 사례도 봤고, 그래서 기득권의 그 악마 전략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앞으로 기술 혁신이 빠른 데 비해서 제도적인 적응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정자들은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기술 빠른 혁신 속도와 그 제도가 잘 괴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괴리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크지 않도록 빨리 이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손해 보는 것보다는 뭐 하면서 물론 손해 보더라도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험은 혁신의 위험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 정책 기본 방향은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브로 가야 된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 정도 성장됐기 때문에 남이 해놓은 걸 딱 따라가면 쉬웠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럼 패스트 팔로우는 평생 가면 2등밖에 못해요. 1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등의 수준을 넘어서 1등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퍼스트 무브로 가야 된다. 그러면 고용적인 혁신 이런 쪽 고려하는 그 창조적인 그걸 촉진하는 동시에 그 창조적인 혁신에 파괴적인 혁신에 희생되는 그러한 계층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혁신 정책이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것보다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이 혁신 정책에서 구현되어 나가야 된다. 특정 기술 자체의 변화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과 공진화적인 관점에서 모색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총체적 국가 역량을 제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너무 짧게 많이 질문드려서 혹시 이제 미비한 점은 토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워낙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지정 토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환기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백환기 지방의회 연구소 교수입니다. 박청택 박사님께서 600년에 걸쳐 가지고 이 서구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활착이 돼 가지고 살아남았나, 이 부분에 좋은 사례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료도 충분했고 또 설명도 아주 상세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축약을 해가지고, 그럼 과연 서양에서 이루어진 이런 이론 틀을 가지고 한국의 문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나가는 도구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혁신 부분에는 저항이 따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단계로 저항을 일으키고 저항을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또 사회적 틀 안에서 합의를 떼서 나가나, 아니면 이 제도가 혁신에 이르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3가지 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 런던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당시 23세 케임브리지 대학생이 학교 휴거로 시골 고향에 내려가서 2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만유 인력을 증명했어요. 1666년은 과학자들은 기적의 라틴어로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학자가 아이작 뉴턴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이 책으로 규제의 발목이 잡힌 스타트업 창업가, 벤처기업인, 정책 기반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들에게는 올해가 기적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적이 과연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 영향이 얼마나 크게 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업인의 돌멩이, 운동화 속 돌멩이 빼내기, 민간주도 성장론을 적극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규제 혁파에 화끈한 어퍼컷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10대 대기업도 투자 보따리를 역대급으로 풀어 화끈하게 응답을 합니다. 민간주도 성장론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이번 정부 임기 동안 향후 5년간 1,055조 원을 투자해서 38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의도했던 대로 이런 일자리가 마련이 될 것인가? 이 돈들이 흘러가면서 그냥 규모만 키울 것인가? 여기선 반드시 기술 혁신, 다음에 새로운 발명, 이걸 적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저항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저항을 잘 뚫고서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 부분에서 큰 저항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항의 단계 세 가지를 놓고 쉽게 기술 혁신이 우리 지도가 수용이 가능한 부분, 다음에 더 어려운 부분, 다음에 더 어려운 부분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마 교수의 중거털로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은 앞에서도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 통치자의 성향에 따라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영향이 큽니다. 지금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의원내각제에서는 수상이 되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쟁자거든요. 경쟁자들이 또 뭉쳐서 이익단체를 만들고 규제기관, 집행기관에서 또 이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만드는 입법자, 소위 미국의 정치학에서 말하는 아이언 트라이앵글이 이 세 개가 축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인터랙티브 다이아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해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하고 내각에서도 규제 혁파를 합니다. 그러면 이익단체와 입법자들은 어떨까? 사안별로 각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규제 혁파에 찬성을 할 거고 만약에 자기들의 기득권에 해롭다고 하면 규제에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어떨까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자기의 정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선호하는 정책에 맞춰서 가게 됩니다. 이런 틀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비타민 D 도마도가 개발됐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했는데요. 이 도마도 한 개에 비타민 D 함량은 달걀 2개 분량이 됩니다. 전 세계 약 10억 명의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국 올해 말에 입법을 해가지고 내년 시판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GMO보다 안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시판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편해서 영국에서 내년에 시판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3년 안에는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저항하는 분들이 누가 될까? 도마도 재배하는 농민들은 씨앗만 바꾸면 되니까 큰 저항이 없을 거고요. 비타민 D를 생산하는 전 세계적인 제약회사들 이런 쪽에서도 저항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들도 이 원료를 이용해서
자기네 공급망을 활용해서 더 우수한 비타민 D제를 만들게 되면은 이 기술은 충분히 가시적으로 세계 시장에 풀어질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다이아그램에 보면은 영국 수상이 찬성을 하고 집행기관이 찬성을 하고 입법자가 찬성을 하는 신기술은 이익단체에 큰 변화가 없으면 쉽게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55조를 투자해서 혁신을 하는 사업들도 기존의 이익과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투자가 될 때는 승수 효과를 내면서 큰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꽃길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익단체를 만날 때 과연 혁신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 자, 살면서 재판, 소송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소송에 얽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법조인이 아니면 내 변호사, 좋은 변호사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법률 서비스는 공급자 우월의 정보 비대칭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틈새를 뚫고서 로톡에서 2014년에 법률 중개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변호사들한테는 자기의 그 앱에다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광고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객한테는 그 리뷰와 상담 사례로 변호사 선정을 하게 합니다. 요즘 고급 식당 맛집 별점식으로 해서 이제는 하는 거죠. 2014년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2021년 4,000명의 회원이 늘었습니다. 자, 변호사협회에서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크게 침해하니까. 그래서 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로톡 변호사를 징계를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속 변호사들이 전부 탈퇴를 해버립니다.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다이아그램에 보면은 현재 로톡에서 하는 사업은 합법적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공고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신기술인데 이익단체 변호사협회가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게 이제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전전긍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톡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광고 규정이 문제가 되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내용이 유언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변협의 광고 규정 일부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협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신기술이 들어와도 강력한 이익 집단에 만나게 되면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러면 의문을 제기하죠. 그럼 변호사들이 변호사협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잖아. 변호사협회는 가입 강제입니다. 변호사협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해요. 이런 제도 틀을 어떻게 넘어가면서 깨나가느냐, 절충을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로톡에서 새로운 모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타다라는 택시를 보다가 이게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타다가 2018년 모빌리티 사업으로 타다 베이직을 운행을 합니다. 당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법에 따라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에는 운전 대리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제 대리운전이 금지가 되고 있는데 타다의 모델을 하면서 다음에 렌트카를 해주고 11인 이상 15인 승합차는 대리운전이 가능하니까 입법의 미비고 틈새거든요. 이걸 노리고 이제 사업을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성공했어요. 1년 만에 회원이 120만이 됐고 다음에 거기에
택시가 10,000대가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사업자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한 거거든요. 이거 유사 택시 사업이다. 우버가 못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그래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법 테두리에서는 이게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트에 보게 되면은 그 소송이 얽힐 변호사로 똑같은 규제로 이 형태로 합법이었는데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 틀에 사회적 규범에 잘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금지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승합차 부분에 단서를 붙여요. 관광 목적으로 다음에 6시간 이상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 못 쓰는 거죠.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용할 때 이렇게 제약을 못 박아버리고 다음에 당시 국토부에서 타다와 택시업체가 서로 타협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타다가 택시업에 들어오니까 수익금의 일부를 택시업체에 기여를 하고 총량을 줄이는 건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타다가 결국은 멈췄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새로운 수익 모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집 택시를 별도로 지입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80대 규모를 해서 직영 드라이버 타다 넥스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법적인 게 입법으로 불법이 된 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현실 타업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도 그 사례 분석을 해서 얻은 경험으로 미로를 정답으로 찾아서 남은 길이 험하니까 바른 길로 바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시간을 잘 맞추셨고 또 재밌는 사례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됐죠? 예. 우리 박정택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정말로 그 책 자체가 주마 교수가 쓴 책도 아주 대단히 좋은 책이었지만은 이 오늘 약 40분 동안에 걸쳐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기본적으로 책도 그렇고 우리 박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논리 충분히 동의할 만합니다. 혁신 이게 우리 주변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표현을 기술혁신은 결국은 사회적 혁신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혁신, 이노베이션과 현직 인큐번시 간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코이볼루션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여기에 권한과 역경이 따른다는 것이죠. 혁신 변화에는. 그래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 기득권과 관성, 기존 정책, 제도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장애 요소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100% 동의를 하면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택 원장께서 근무하신 데가 과학기술처였다가 과학기술부가 됐죠. 그래서 평생을 이 과학기술 정책을 우리 박정택 원장께서는 담당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했던 그 기간이 사실 우리나라가 사류 국가에서 사류를 약간 아마 시작할 때는 사류를 약간 벗어나서 우리 3류 국가 정도 됐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1.56까지 왔는데 그 과정을 쭉 옆에서 보시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 등등을 해 오셨던 분이 우리 박정택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을 그때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현장에서 듣는 분은 별로 많지 않지만은 나중에 학생들이 혹시 이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더라도 한번 이 박정택 원장께서 왜 저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우리 박경태 원장을 비롯해서 저나 우리 백 박사님이나 다들 100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살았다가 지금 3만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100불 1인당 소득이 100불 됐다가 3만이 됐으니 300배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R&D가 그때가 60년대 초반에 약 300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00억 불입니다. 900억 불. 이것은 조금 전에 국민소득이 300배 늘어난 것에 그것의 100배만큼 더 늘어서 3만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대단히 무섭게 발전했는데 그 중요한 한 인디케이터가 과학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현장에서 그 정책 모든 거의 정책 과정에서 우리 박경태 원장께서는 관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등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 이 토론문을 작성해라 그래서 숙제하는 셈 치고 제 나름대로 몇 마디를 써봤어요. 자, 요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야말로 대변화입니다. 메타모르포시스. 제가 유식한 말을 좀 써야 되겠는데. 하여간 이건 뭐 그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변태, 번데기가 등이 찢어지고 나비가 되는 정말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게 인류사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떤 형태가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이 나쁜 형태로 변화가 되는데 좋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형태로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창의적인 접근, 자세, 우리의 의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시도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일반화하고 우리가 익숙해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혁신이나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딜레마는 사실 이제 이 혁신의 성공은 끝은 많은 경우에 혁신이 끝을 못 보는데 끝은 기존 앙샹 레짐, 기존 체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개인이나 공동체가 확인할 때 혁신이 끝나는 것입니다. 치약을 내가 짜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밀어내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치약은 짜냈으니까 이빨 닦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되게 되는 과정이 혁신이 끝나는 과정이죠. 어렵습니다. 혁신이 어려운데 많은 경우에 제가 표현을 여기 무능무지라고 썼는데 여러분 혹시 이걸 뭐 다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러닝 여러분 이 그래프를 다 안 보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더닝크루거 이펙트, 더닝크루거 커브 하는 식으로 그냥 나옵니다. 아주 쉬운 그래프인데 여러분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알아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게 지식이 굉장히 수준이 낮을 때에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더하기 빼기 이상의 것은 얘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하기 빼기 문제 몇 개를 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걸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유치원 다니는 애가 가진 확신은 그것은 굉장히 아직 미숙한 그리고 우둔한 아직 이그노런트한 그래서 마운트 스튜피드라고 저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피크 오브 스튜피디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나이 들고 곱셈 나눗셈까지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세상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 저 그래프 빨간 것이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 같이 다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차근차근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더닝크루거 지도교수하고 대학원 학생이 만들어낸 그래프인데 아주 심플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은 물론이고 우리 여기 공부하는 행정학 정책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이 과정에도 보면은 이런 식 것으로 해서 멍청하게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정도 주면 안 됩니까? 당장 있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어느 코미디언 별로 배운 거 없는 코미디언이 그 말을 한 것을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것을 했던 지난 4, 5년 전의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 여러분 봅니다. 그건 무식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 말고도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열거를 해놓은 코브라 파라독스, 선택어 파라독스, 풍선 효과, 확증 편향, 스테이터스 쿠어 바이어스, 그룹think, 나비 효과 이런 것 등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게 소위 행동 경제학에서 지적한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입니다. 코브라 파라독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총독부에서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브라를 잡아오는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려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 알아봤더니 한 마리에 500원 정도씩 주는 코브라를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집에서 코브라를 키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의 의도는 괜찮았지만은 굉장히 많은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은 거기에 코브라를 키워가지고 500원씩 갖다가 받고 돈 받는 게 훨씬 나니까 물려 죽는 아이들도 키우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싱크란다든지 나비 효과라든지 하는 것 등등의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현상은 거기에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점에서 이걸 좀 올려주세요. 정부가 규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백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정부 규제가 근데 그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유명한 적기법. 영국에서 마차를 끄는 사람들의 이 저항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동차는 하여간 빨간 길을 앞에 들고 걸어가는 사람 뒤를 따라가는 정도 스피드를 넘지 않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어떤 면에서 원격 진료 같은 것 등등이 작동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불가피하게. 그런데도 의료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저항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코닥의 비극 이것은 뭐 옛날부터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은 코닥 유명한 정말로 필름으로는 세계 최고의 회사였고 뉴욕 업스테이트에 가면은 코닥 회사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75년입니다. 컴퓨터가 나오던 초기 단계에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 컨셉을 만들었고 프로토타입을 저 사진에 있는 것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다가는 필름이 죽을 거라는 것을 그냥 알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췄는데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죠. 소니란다든지 이런 등등해서 저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닥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2012년에 자기들 하여간 망했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는 그런 제가 언제 한번 이 전시회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갔더니 거기 보니까 코닥이 아직 안 죽고 이게 딴 데 합병이 됐으니까 거기 물건을 들고 났는데 불쌍하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도 시간을 좀 넘어갔는데 참고문은 이 세 개를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아주 친한 최명선 교수가 정책학회에서 한번 기조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존경하는 최명선 교수지만은 그 주제가 윌다브스키의 정책학이었습니다. 윌다브스키 유명한 우리 행정학에서 유명한 학자인데 그의 정책학적 접근 방법을 최병선 교수가 공부를 해서 몇십 페이지에 걸친 것을 이 행정 논청에 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치학회에서 발표한 걸 듣고 야 저거 정말 좋다. 그래서 윌다우스키는 안 읽더라도 최병선 교수의 저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스 로슬링이라고 스웨덴 의사인데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 3, 4년 됐을까요? 2018년이니까. 근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왜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 기존의 사고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윌리엄 스타벅 교수는 경영학하는 쪽인데 이분은 지식의 생산, 우리말로 최근에 번역을 했던 충북대학교 김주엽 교수가 번역한 책인데 제가 번역한 책을 한번 받아보고 야, 이 책 정말 좋다. 이 컴플리멘트를 써준 적이 있어서 근데 저것들이 다들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은 굉장히 피상적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디아더 사이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혁신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경영적인 판단도 그렇고 우리가 나라를 끌고 가는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분 다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경험과 해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뭐 여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토론 이런 건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또 특히나 오늘 쓰신 책, 그다음에 또 추천해 주신 책, 논문 이런 것들은 같이 읽어보면서 좀 저희들도 좀 지식의 폭과 깊이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44회 정책 지식 포럼 2022년도 봄학기 모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가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